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멋진 남편을 둔 여자입니다. 제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과 엄마인데 사연을 시작하려면 우선 저희 집 가정사부터 풀어놔야겠네요. 과거 저희 집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예연수야, 너 네 오빠들이 아직 손도 안 댔는데 감히 고기 반찬에 젓가락을 대? 어디 기집애가 그렇게 식탐을 부려? 어멈 너, 딸 자식 교육 제대로 안 하니?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아버지를 혼자 애지중지 키웠다던 할머니는 제 나이 7살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엄마에게 엄청난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 또한 가난해서 중학교까지밖에 졸업 못한 엄마를 마치 종부리듯 부리며 무시했습니다. 엄마는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해요. 할머니가 못 가게 심술을 부려대서요. 게다가 남자 선호 사상까지 강한 할머니와 아버지 때문에 저 또한 두 오빠와 굉장한 차별을 받으며 자라했죠.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대접받고 자란 오빠들은 버릇없는 망나니로 자랐고 대접받는 걸 늘 당연시하게 여겼어요. 그 집안에서 절 감싸주던 건 오직 엄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란 인간은 엄마가 절 감쌀 때마다 건방지다며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더군요. 엄마 때리지 마세요. 아버지가 뭔데 엄마를 때려요? 나가던 공장 잘리고선 일도 안 하고 엄마가 식당 일하면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면서. 아이고 연수야, 괜히 너까지 맞지 말고 얼른 나가. 전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맡고 있는데도 오빠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힘들게 살던 엄마의 유일한 희망은 저였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친구들 돈을 뜯으며 사고만 치던 오빠들과 달리 저는 삼남매 중 유일하게 공부를 좋아했던 애였거든요. 뭐 학원? 이 집에 공부시켜서 뭐 하려고? 고등학교까지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아버진 저를 학원에 보내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저를 학원에 등록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것만이 엄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저는 악착같이 공부만 했어요. 성인이 돼서도 어디서 삼박질하고 오거나 술에 취해 늘어져 있던 오빠들이 꼴보기 싫어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곤 했죠. 엄마, 나 붙었어. 대학 붙었다고. 전 아버지 보란 듯이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기뻐했던 사람은 역시나 엄마뿐이었어요. 난 제 학비 대줄 생각 추워도 없어. 그게 어디 한두 푼이야? 기집애가 대학 나서 어디다 쓸 건데? 어차피 다른 집 귀신대를 공부시켜서 뭐 할 거냐고. 야, 잔말 말고 여태까진 봐줬으니까 대학 같은 소리 때려치우고 나가서 일이나 해. 네 오빠들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는 하란 말이야. 아버진 절 끝내 대학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늦은 새벽 엄마는 조용히 절 깨워 그 집에서 도망치셨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며 아버지 몰래 모았던 돈과 약간의 옷가지들만 가방에 챙겨서 말이죠. 이대로 집에 있으면 네 아버진 절대 너 대학 안 보낼 거야. 엄마만 믿어. 연수 넌 절대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을게. 늘 주눅들어 있던 엄마는 딸인 저를 위해 용기를 내주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기에 우리 모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린 작은 월세방을 구했어요. 나머지 돈은 전부 엄마의 식당을 차리는 데 투자했죠. 이후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고 생활은 빠듯했지만 전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과 해방감에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당당히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 사이 워낙에 손맛이 좋았던 엄마의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며 자리를 잡아갔고 괜찮다는데도 엄마는 제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닌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우리에겐 또다시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죠. 엄마,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자식인데 연수만 데리고 그렇게 가버리고 정말 서운해요. 맞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맨날 자식 차별하지 말라더니
엄마가 우리 이렇게 차별하면 어떡해요? 돈 벌던 어머니가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저랑 형이랑 진짜 고생했다고요. 두 오빠는 수소문을 해서 기어코 저와 엄마를 찾아낸 거예요. 아버진 1년 전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한심하게도 큰오빠는 그 나이가 되도록 아르바이트만 하던 백수였고 작은 오빠는 그렇게 주먹질을 하며 살더니 일수하는 뒷골목 사장 아래에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우리를 찾은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엄만 결국 오빠들에게 돈을 주셨어요. 제발 주지 말라고 화를 냈는데 엄만 한숨을 쉬며 이러시더라고요. 걔들 말대로 걔네도 내 자식인데 마지막 인사도 않고 집을 나와버린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말이다. 아무리 애들이 망나니여도 그래도 내 배로 낳은 자식들이잖니.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 더는 오빠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오빠들은 몇 번이나 찾아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거든요. 제 나이 34살이던 어느 날 오빠들은 또다시 우릴 찾아와 돈 타령을 해댔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만나는 여자가 보험 설계사인데요. 저한테만 특별히 되게 좋은 상품을 소개시켜줬어요. 이건 무조건 보험사가 손해보는 상품이라 지인들한테밖에 소개를 안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어차피 돌아가실 거 생명보험 하나 들어두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엄마, 이번에 이사 온 이 집 자가라서 담보대출 되죠? 그거 받아서 합의금하게 저 좀 주세요. 저 이번에 일수금 회수하다 사람을 좀 크게 다치게 했는데 벌써 전과 3범이라 이번에 교도소 들어가면 오래 있다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둘 다 그만해. 큰오빠, 엄마가 왜 오빠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야 돼? 엄마한테 빨리 돌아가시라고 부추기는 거야, 뭐야? 오빠가 인간이야? 그리고 작은 오빠, 엄마가 그동안 도와준 합의금이 얼만데 스스로 해결 못할 것 같으면 그 죄값 능력껏 좀 치러. 엄마가 할머니랑 아버지한테 그렇게 구박당할 땐 편 한 번 안 들어주더니 돈 필요할 때만 엄마 거리는 거 진짜 역겨워. 우리 집 좀 그만 찾아와, 이 거머리들아. 저는 오빠들에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부른 경찰들에게 몇 번이나 끌려 나갔었던 오빠들은 그런 제게 열이 받은 모양이었어요. 특히 어깨 생활을 하고 있던 작은 오빠는 누나를 부라리며 다가오더니 제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왜 때려, 왜? 나 이거 신고할 거야. 해! 합의 못하면 어차피 교도소 들어가게 생긴 마당에 그까짓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너 옛날부터 계속 기어오르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이놈이 오냐 오냐 했더니 감히 지 동생한테 손을 대? 이 몹쓸 놈들아. 오빠들한테 손찌검을 당한 건 처음이라 눈에 번개가 번쩍하더군요. 그래도 지지 않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이 엄마였던 모양입니다. 엄만 작은 오빠 행동을 보자마자 기함을 하더니 부엌에서 깨 빻을 때 쓰던 절구방망이를 들고 달려오셨어요. 그리곤 그걸로 오빠들의 등짝을 마구 후려치기 시작했죠. 엄마 아파요. 아씨, 뭘로 때리는 거야? 더럽게 아프네. 엄마, 이런 걸로 때리면 상해죄 적용되는 거 몰라요? 모른다 이놈들아. 신고할 거면 하든가. 내 딸 지키려면 내가 뭔들 못해. 내가 그동안엔 너희들만 두고 도망친 게 괜히 미안해서 딱 잘라내지 못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뭐? 생명보험? 담보대출? 이 썩을 것들아. 너흰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내 자식은 연수 하나야. 내 자식 지키려고 그 집에서 나왔는데 이제 네 놈들이 동생한테 손찌검을 해. 나가. 당장 나가. 찾아와도 10원짜리 한 장 안 해줄 거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그동안 엄마를 만만하게 봤던 오빠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황하더군요. 엄마의 방망이질에 쫓겨난 뒤 한동안 그놈들은 정말로 우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큰오빠는 만난다던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엄마, 아들 결혼하는데 혹시 얼마나 해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큰오빠의 되먹지 않은 말을 듣자마자 너 알아서 잘 살라며 엄마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작은 오빤 결국 합의에 실패한 건지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갔다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편지의 목적은 결국 영치금을 넣어달라는 거였고 엄마는 그 편지를 박박 찢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모녀에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게도 이젠 연애를 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생겼죠. 제게 호감을 보이던 남자들과 데이트도 몇 번 해봤던 전 어느 날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바로 대학 선배의 주선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말입니다. 직업이 검사라고요? 나라 위해 좋은 일 하시네요. 연수 씨야말로 내노라는 대기업에 10년이나 다녔다니 끈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좋은 회사인 만큼 또 일은 힘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자리 주선해준 태경이가 연수 씨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랑 같은 동아리였던 후배가 있는데 그렇게 착한 데다 엄마밖에 모르는 효녀에 성격도 똑 부러지는 애가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먼저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름을 강인우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보였어요. 저는 인우 씨의 사력 있고 다정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경청하며 과하지 않게 상대를 높여 말해주는 정중한 대화 방식이 멋지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린 만남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만날수록 인우 씨는 참 진국인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위태롭게 폐지를 쌓아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할머니에게 달려가 폐지를 직접 손으로 다시 쌓아 올려주질 않나. 식당에서 아동 급식 카드로 계산하려다 잔액이 없던 애들에게 달려가 10만 원어치 선불 결제해주며 언제든지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해주질 않나. 약자를 보면 통 지나치질 못했죠. 저는 그런 인우 씨의 인품이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돼서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인우 씨, 검사가 너무 마음이 약한 거 아니야? 범죄자 취조할 때도 모질게 못 굴 것 같아. 내가? 나 이래봬도 일할 땐 호랑이 소리 듣는 검사야. 정말? 정말 안 믿기는데? 진짜야. 아니, 사실 내가 검사가 된 이유가 못된 놈들 죄다 잡아다가 엄벌 내리고 잘못한 놈한테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싶어서거든. 그리고 그 우연한 물음으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우 씨의 속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집, 지금은 내 남동생도 공기업 다니고 나도 검사니까 제법 살만하지만 원래는 엄청 못 살았어. 원래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한쪽 팔이 불편하게 되면서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게 됐거든. 내가 한 11살 때부터였나? 아버지 리어카를 빌려서 폐지를 줍기 시작하셨어. 엄마가 파출부로 일하면서 버는 돈으론 내 식구 생계가 힘들었으니까 뭐라도 해보시겠다고 말이야. 난 한쪽 팔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자주 아버지를 도우러 따라 나섰어. 그래서 인우 씨가 저번에 할머니 리어카에 있던 폐지를 능숙하게 쌓았구나. 난 왜 인우 씨가 그런 걸 할 수 있나 했지. 맞아. 4살 어렸던 내 동생도 나중엔 우릴 쫄래쫄래 따라다녔지. 근데 그때 동네 애들이나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정말 무시 많이 받았어. 우린 그냥 열심히 돈 벌러 돌아다닌 건데 우리가 좀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놀리고 냄새 난다면서 우리 옆을 지나가다가 손가락질하고 난 학교에서 따돌림까지 당했다니까. 장애인 아빠랑 폐지 줍고 다니는 거렁뱅이라면서 말이야. 그래서 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정말 싫고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그랬구나. 나처럼 인우 씨한테도 뭔가 속사정이 있을 거라곤 미처 생각 못했어. 인우 씨는 워낙에 밝은 사람이라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긴 했어도 안 행복하진 않았어. 부모님이 워낙에 우리 형제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학교에 있을 때 그만 음주운전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 내 나이 고작 14살 때 일이야. 벌건 대낮부터 어디서 술을 그렇게 처마신 건지 25살이라던 그놈은 자기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우리한테 사과 한 번 안 하더라. 알고 보니 인우 씨의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그놈은
꽤 알아주는 집의 외아들이었다더군요. 얼마나 대단한 줄이 있는 건지 그놈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마지막엔 심신미약의 과실치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우울증과 조현병이 있어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다며 말입니다. 어머님 그놈 부모가 하는 회사랑 법원 찾아가 시위까지 했지만 결국 우린 아버지 억울함을 풀 수 없었어. 나랑 동생은 아직 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어머니에겐 돈도 힘도 없었으니까. 대쪽 같으신 어머닌 그들이 처음에 합의하려 했을 때도 나중에 입을 막으려고 건넨 위로금도 대번에 내던져 버리셨어. 그렇게 인우 씨는 직접 악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검사가 되기 위해 일을 갈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인우 씨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며 자식들을 공부시킨 대단한 여장부셨다고 했죠.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설마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살아? 아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결국 그 인간들 회사는 부도가 났고 거액의 비자금이 걸려서 그놈 부치는 교도소에 가 있대. 그리고 그놈은 정신 못 차리고 음주운전하다 요절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씁쓸하게 웃는 인우 씨가 안쓰러워 가만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저는 인우 씨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처음 인사 갔을 때 봤던 예비 시어머니는 인우 씨에게 듣던 그대로 곧고 어진 분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예비 시동생 또한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죠.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내 인생에 검사 사이 볼 일이 다 생기다니. 반가워 강서방. 어차피 미리 식장부터 잡았으니 강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그럼요 장모님. 근데 장모님 식당 밥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저 언제 한번 연수랑 놀러 가면 안 될까요? 되고 말고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와도 돼. 망나니 아들만 둘이 있던 엄만 살가운 인우 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서로의 집안 사정을 들은 양가 어머니는 통하는 게 있으셨는지 상견례 분위기 또한 굉장히 훈훈했죠. 결혼 날짜를 겨울에 잡은 우린 결혼식 전에도 종종 엄마의 식당에 놀러 갔어요. 한번 먹어보더니 왜 이 집이 유명한지 알겠다며 인우 씨가 진심으로 엄마 식당에 계속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결혼을 석 달가량 앞둔 어느 날 저녁, 퇴근을 한 저와 인우 씨는 평소처럼 엄마의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테이블은 텅 비어 있고 4명 정도 되는 아주마 무리만이 술을 마시며 떠들썩하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오늘은 영어 끝났어요. 아유, 우리 딸이랑 사위 왔구나. 연락을 하고 오지. 엄마 오늘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이랑 개모임 중이었는데 우선 얼른 들어와. 개모임 때문에 안에 해놓은 음식 많아서 한번 데피기만 하면 돼. 철옥이 딸이라고? 어머나, 요만할 때 한 번 보고 못 봤는데 언제 이렇게 컸대? 이름이 뭐였더라? 아, 연수였나? 아,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옆엔 누구? 아, 우리 예비 사이야. 강서방 인사하게.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뭐? 아니, 네 딸 결혼해? 얘들아. 인사 다 했으면 저쪽 테이블에 앉아. 여기 붙잡혔다간 너희 밥도 편하게 못 먹어. 재밌게 놀다 가세요. 저흰 저쪽으로 가볼게요. 엄마에게 한 3년 전부터 중학교 친구 한 분과 연락이 다 개모임을 하고 있었단 말은 들었습니다. 예전엔 아버지랑 할머니 때문에 서울 와선 일만 하느라 엄만 친구 만날 일이 거의 없는 분이셨죠. 그런 분이 동창들과 술까지 마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좋더라고요. 괜히 우리까지 흥이 나 우리도 냉장고에서 소주까지 한 병 가져와 나눠 마셨다니까요. 그렇게 흐뭇하게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더군요. 술을 잘 드시던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술에 취해버렸을 때부터 말이죠. 근데 철우가 네 작은 아들 아직 교도소에서 못 나왔지? 그렇지 뭐. 에이, 그건 어떻게 알았어?
우리 고향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니? 너 결혼하고서도 고향에서 살았잖아. 같은 고향 얘긴데 건너 건너 다 퍼지지 뭐. 내 고등학교 친구 아들이 네 큰아들이랑 중고등학교 같이 나온 동갑내기라더라. 저번에 고등학교 동창회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네 아들들 워낙 사고뭉치들로 유명했잖아. 너 서울로 딸만 데리고 도망치고 나서도 네 아들들이랑 남편까지 아는 사람 사이에선 한심한 인간들로 유명세 좀 날렸어. 대체 넌 언제까지 범죄 저지르고 다닐 거라니? 진아 너 눈치도 없다. 철옥이가 자식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괜히 아들들 때문에 창피하니까 딸 얘기도 하기 싫어하잖아. 아들들 얘기 나올까 봐. 그러니까 딸이고 결혼한다는 얘기도 아직 안 했겠지. 서운하다 얘. 미안해 영주야. 다음 달쯤에 우리 딸 청첩장 나오면 주면서 얘기하려고 했어. 알았어 얘. 하긴 네가 특히 남편이랑 자식들 때문에 좀 고생을 했니? 그러니까 철옥이 너 우리가 고등학교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갔으면 이 지경으로 불쌍하게 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유 맞아 맞아. 철옥이 너 이게 다 고작 중졸밖에 안 돼서 인생 수준이 떨어져 버린 거다. 중졸이라고 무시하는 남편하고 시댁 만나고 그런 수준 떨어진 인간하고 사이에서 나왔으니 아들들도 다 그렇게 개차반이었지. 우리 봐. 고등학교까지 번듯하게 졸업해서 멀쩡한 집에 시집가고 자식들도 평범하게 자랐잖아. 물론 네 딸 하나는 정신머리가 제대로 바뀌어있긴 하지만 걔가 돌연변이인 거지 뭐. 근데 철옥이 너 혹시 그거 알아? 네 큰아들 있지? 자기 결혼할 때 엄마란 사람이 돈 한 푼 안 보태줬다고 그렇게 주변에 욕을 하며 살았다더라. 게다가 꼭 끼리끼리 만난다고 둘이 같이 보험으로 사기치다 걸려서 고소당했다가 겨우겨우 돈 마련해서 합의했대. 너 큰아들이랑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거야? 아니, 전화 와도 내가 안 받아서 몰랐어. 너흰 고향에 아직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나보다 내 자식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나 보다. 아무튼 그놈의 가방끈이 문제야. 너도 고등학교까지 갔으면 연락하는 친구들도 더 많았을 거고 시댁에서도 그렇게 무시 안 당하면서 살았을 테니 사람들 좀 더 만나고 다녔을 텐데. 하긴 그게 사람 팔자라는 거지 뭐. 예, 근데 너 솔직히 말해봐. 네 딸, 네 친자식 맞아? 아니 그렇잖아. 넌 중졸이고 너처럼 네 남편도 무식한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너랑 네 남편한테서 그런 유전자가 나와? 네 아들들 수준이 딱 너희 부부 수준이었는데 안 그래? 아이고 맞네. 에휴 그러고 보면 수준 떨어지는 중졸을 모임에 받아준 우리가 대인배다. 안 그러냐? 학력 구려 자식 농사도 흉년이야. 네가 짜내서 우리가 받아준 거야. 친구 인생이 불쌍해서. 놀라다 못해 열이 뻗쳐 머리가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친구란 인간들이 저런 조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취했어도 취중 진담이라고 저게 진심이라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더 화가 났던 건 화 한 번 제대로 못 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엄마였어요. 콤플렉스인 학력과 아들들의 이야기에 귀가 팍 죽으신 것 같았죠.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아줌마들을 쫓아내려 그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도 더 빠르게 엄마에게 달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보다 더 환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던 인우 씨였어요. 이봐요.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철옥이 사이네. 자네 지금 우리한테 이봐요라고 한 건가? 네, 그런데요. 인우 씨는 술 기운 때문인지 화가 나서인지 볼이 시뻘개진 상태로 아줌마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중 가장 엄마를 조롱했던 그 아줌만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인우 씨를 쳐다보더군요. 인우 씨는 그런 그 아줌마와 다른 사람들을 깔아봤는데 전 3년간 인우 씨를 만나왔음에도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제야 호랑이라고 불린다던 인우 씨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자네 장모 될 사람 친구들이야.
자네 지금 취해서 실수하는 것 같은데 정신 좀 차리지 그래. 술 취해서 실수하는 것 같은 사람은 바로 그쪽들인 것 같은데요. 세상에 어떤 친구가 면전에 대놓고 넌 중졸이라 수준이 안 맞는다. 수준이 안 맞는 널 받아준 우리가 대인배다 같은 소리를 해요. 지금 그쪽들이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진짜 저희 장모님 친구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요? 아니면 둘 다거나요. 뭐야? 아니, 우리가 몇 년지기 친구인데 그런 농담도 못해? 편하니까 웃자고 하는 말이지. 기가 막혀서 진짜. 그리고 우리가 뭐 틀린 말 했나? 맞잖아. 얘 중졸이고 남편하고 아들들 개차반인 거. 얘 철호가. 네가 입이 있으면 좀 말해봐. 즐거워야 될 날에 네 사이 왜 이렇게 행패라니? 저희 엄마 건들지 마세요. 행패는 제 남편이 아니라 지금 아줌마들이 부리고 있잖아요. 고작 고졸 가지고 어디서 학벌 타령이에요? 자랑을 하려면 적어도 저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학력 같은 걸로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 아니지만 고작 고졸 주제, 저희 엄마 그렇게 모욕하는 그쪽들 같은 사람은 이렇게라도 깔아 뭉개주고 싶네요. 어머, 대기업 다닌다더니만 제 보통 앞발이가 아니네. 안 그러니 얘들아? 야, 영주야, 현자야, 그만해.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긴 하다. 저까지 엄마를 감싸며 소리치자 그나마 덜 취했던 진아란 아주만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주와 현자라고 불린 두 아줌만 오히려 우리에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이젠 딸년까지 난리네. 야, 철호가. 이렇게 보니까 얘도 지 오빠들 동생 맞다. 아주 싹수가 없어. 너희들 냉큼 우리한테 사과 못해? 야, 철호가. 넌 아무리 네 가방끈이 짤 때도 그렇지. 자식 농살 둘도 아닌 셋이나 이따위로 망쳐버리면 어떡하냐? 대기업 다니면 뭐해? 인성이 별론데. 지금 우리 장모님에 이어 제 아내 될 사람까지 모욕하는 겁니까? 당신들 이거 명예훼손의 모욕죄로 전부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거 알죠? 어디 한번 검찰에 불려가 볼래요? 검찰?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경찰도 아닌 검찰이랜다. 너 뭔데? 나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앞을 막아서며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그 아줌마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주만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하지만 제 남편이 품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주자마자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까지 틀어막지 않겠어요? 흥, 대체 뭔데 그래? 검사? 야, 현자야, 지금 내가 제대로 읽은 거 맞니? 맞아. 철우가 네 사위 될 저 총각이 검사였어? 야, 그런 걸 왜 말을 안 했어? 듣기 뻔뻔했던 두 아줌만 술이 확 깬 듯 갑자기 다소곳해지더군요. 그리곤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쩔쩔매기 시작했죠. 저희 장모님이 사위가 검사라고 말했으면 태도가 달라졌을 거란 건가요? 그게 친구입니까? 중학교 친구면 장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 뻔히 알았을 거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정 어려운 사람을 감싸주지 못할 망정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그건 못 배워먹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단순한 학벌 문제가 아니라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저 이거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사위로서 이 문제 법적으로 처벌받게 만들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검사 양반, 왜 이러나? 아니, 왜 이러십니까? 철호가 네 사위 좀 말려봐라. 저희 장모님께서 말리셔도 제가 못 참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장모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실래요? 아님 저랑 같이 검찰로 가실래요? 사과한다고. 철호가 미안하다. 우리가 술이 너무 됐어. 나이 먹으니까 몸에서 술도 안 받는 모양이야. 그래, 철호가 나도 미안해. 아유, 이 몹쓸놈의 주둥아리. 내가 다음엔 아예 실로 꿰매버리고 올게. 나도 미안해, 철호가. 애초엔 내가 네가 꺼내기 싫어하던 아들들 근황 얘기만 안 했어도 주제가 이리로 튀진 않았을 텐데. 남편의 호통에 새 아줌마는 엄마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줌마들은 자기들끼리 말싸움을 벌이더라고요. 그래, 이게 지나다 네가 초록이 아들 얘기 꺼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제일 문제야, 문제. 뭐? 아니, 내가 얘기를 잘못 꺼낸 건 맞지만 도가 지나치게 초록이를 모욕하고 무시한 건 너희들이잖아. 너희 둘 다 문제야. 난 너희들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버하게 된 것뿐이라고. 아무튼 저기 우리 다 사과했으니까 괜히 문제 삼지 않을 거지? 우리가 또 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더니 아줌마들은 다시 인우 씨를 보며 겁먹은 눈빛으로 묻더군요. 심드렁한 표정으로 아줌마들을 내려다보던 인우 씨는 기죽고 곤란한 듯한 엄마를 한 번 보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죠. 제가 마음 같아선 정말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고 싶은데 저희 장모님 봐서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장모님의 친구들이라고 하시니까요. 대신 앞으로 2번 다신 술에 취하든 말든 저희 장모님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마음 풀고 술 한 잔씩 따라드리겠습니다. 술?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검사라더니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아량도 넓은 양반이었구먼. 그럼 약속하지. 약속하고 말고. 철호가 우리가 진심으로 미안했다. 앞으로 2번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맞아. 아이고 이 나이에 진짜 꼼짝없이 검찰청에 불려갈 줄 알고 10년 감수했더니 눈물이 다 나네. 철호가 우리 우정을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래 알았어. 근데 오늘은 내 기분이 영 아니니까 너희들은 이만 가. 인우 씨는 그 아줌마들에게 정말로 술을 한 잔씩 따랐어요. 아줌마들은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그 술을 마셨는데 여전히 굳은 표정의 엄마는 끝내 아줌마들을 돌려보내시더군요. 아줌마들은 미안했어 철호가 기분 풀어 라고 웅얼대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죠. 엄마의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아 엄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려는데 엄마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엄만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하신 겁니다. 엄마, 많이 속상했어? 그러게 그걸 왜 참고 있었어? 울지 마. 이런 모습 보여서 너한테도 강서방한테도 미안하다.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 숨고만 싶구나. 쟤들이 다시 만났을 때부터 조금씩 날 무시하는 기색이 있긴 했어도 워낙에 친구가 없었으니 저 애들이랑이라도 정을 붙이고 싶어서 꾹 참았다. 근데 오늘은 나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하지만 옆에서 너희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 못나고 자존감도 없는 창피한 엄마라 미안하다. 강서방, 괜히 나 때문에 자네가 언성을 높이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엄마가 뭐가 미안해. 잘못한 건 그 아줌마들인데 우리 때문에 참고 있었다고? 우리 생각했으면 아예 상을 엎어버렸어야지. 속상하게 이게 뭐야.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창피해. 맞아요 장모님. 비록 가난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장모님은 늘 최선을 다하며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키운 딸도 있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사위도 있는데 왜 자식 자랑을 안 하고 사셨어요? 장모님, 앞으로는 이 사위가 늘 든든하게 지켜드릴게요. 앞으로 외로우실 일도 없게 아예 저희랑 합가해서 같이 살아요. 안 그래도 저희 그럴 작정으로 신혼집 알아보고 있었어요. 좋은 매물 나오면 장모님께 그때 상의 드리려고 했고요. 같이 살자고? 정말로? 강서방 자네가 불편하지 않겠나? 그리고 자네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내년에 결혼할 제 동생이 모시기로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동생이 아직 모은 돈이 적어서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장모님이 불편했으면 한 달에 2-3번씩 여길 들렀겠어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장모님 보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마음에서 내려놓은 2 아들은 이제 있고 또 다른 아들인 이 사이만 믿고 사세요. 아셨죠? 앞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도 마시고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연순이가 남편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골랐구나. 이게 다 엄마가 딸을 좋은 사람으로 키워줘서 엄마 딸도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엄마 밖에서 또 이러고 다녔단 봐. 나 앞으로 엄마가 외출할 때마다 쫓아다닐 거야. 알았어. 미안해, 우리 딸.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 그렇게 우린 그날 직업까지 내세우며 든든한 엄마 편이 돼준 인우 씨 덕에 그나마 그 아줌마들을 혼쭐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우 씨가 제 남편이 된과 동시에 엄마는 우리와 합가를 하게 되었죠. 엄마는 그날 이후 그 아줌마들과 연락을 딱 끊어버리셨어요. 한 번은 제일 악독하게 굴었던 영주라는 아줌마가 엄마의 가게까지 찾아와 제 남편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다는군요. 사업을 하던 자기 아들이 직원들 월급을 대놓고 떼먹다 단체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도 그들에게 돈을 안 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요. 친구 사이가 검사인데 이럴 때 도움 좀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사정하더라. 어떻게든 법적 조언이라도 들을 수 없냐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똑똑히 말해줬다. 다시 만나서 개모임하던 그 시간 동안 너인 날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단지 우월감을 느끼게 해줄 수단으로만 여긴 거 다 안다고 말이야. 친구가 없어서 다 알면서도 꾹 참고 있었는데 우리 사위 덕에 용기 내서 널 끊어버릴 수 있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친구도 아닌 옆에 언니한테 귀한 우리 사위 시간 빼앗기게 하기 싫으니까 내가 당장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검정고시 시험을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검정고시? 내가 공부를 손에서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래봬도 저 전국에서 놀던 수재였잖아요. 그리고 명문대 나온 딸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장모님 남들처럼 끝까지 못 배웠던 게 한이시라면서요. 이젠 공부시킬 자식도 다 컸겠다. 오히려 든든히 후원해줄 저희도 있으니까 식당 쉬엄쉬엄하고 공부에 매진해보세요. 그럼 장모님 자존감도 쑥쑥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60 중반에 무슨 공부냐며 쑥스러워하던 엄마는 남편의 설득 끝에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저도 저지만 남편은 정말 열정적인 가외 선생님이었답니다. 장모님, 숙제 왜 다 안 해오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풀어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제 식당 마감이 늦게 끝나서 졸다가 그만. 미안하네. 안 되겠어요. 제가 바쁜 날 아니면 퇴근하고 맨날 식당으로 갈 테니까 제가 청소할 동안 장모님은 공부하세요. 절대 가게 마감에 손대시면 안 돼요. 저 몇 번이나 마감 도와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아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남편만 엄마 식당 일을 하게 할 수 없으니 저 또한 매일같이 퇴근하면 엄마 식당으로 가서 마감을 도왔습니다. 엄마는 미안해 하시면서도 호랑이 선생님처럼 눈을 치켜뜨는 남편 때문에 꼼짝없이 공부에만 집중하셔야 했죠. 그 모습이 너무 웃기면서도 그렇게 소원하던 공부를 하며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엄마를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왜 진즉에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어 남편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공부를 한 지 너무 오래되셨기에 엄마는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엄마에게 계속 공부를 시켰어요. 그렇게 여느 때처럼 식당에서 마감을 하던 어느 날 우린 갑자기 들이친 불청객에 기함을 했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뭐야, 너도 있었냐? 엄마, 아들한테 돈도 안 해줘서 결국 교도소 보내니까 속이 시원하셨어요? 부탁한 영치금도 안 넣어주시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제가 교도소에서 얼마나 개무시당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저 이번엔 힘을 좀 써서라도 어머니 유산이라도 먼저 꼭 받아가야겠는데요.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아씨, 저랑 결혼했던 그 보험 파는 년 있죠? 그 나쁜 여편네가 보험 사기는 둘이 같이 쳐놓고 저만 두고 홀라당 도망가 버렸어요. 사기쳐서 번 돈 전부 들고요. 저번처럼 합의금 내기 아깝다 어쩐다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설마 저까지 창호처럼 교도소 보낼 생각은 아니죠?
이번엔 저 이판사판이에요. 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그건 바로 출소한 둘째 오빠와 등신처럼 결혼한 여자한테 뒤통수 맞고 찾아온 큰 오빠였어요. 이번엔 그 두 놈 다 완전히 작정하고 찾아온 것 같았죠. 놀라긴 했지만 공부를 하던 엄마와 홀 청소를 하던 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큰 소리로 주방에 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지금 들었지? 예비 범죄자랑 현재 진행형 범죄자까지 찾아왔는데 좀 해결 좀 해줘. 안 그래도 나 지금 나가려고 했어. 뭐야, 저 자식은. 야, 너 결혼했냐? 뭐 네 남편까지 내 손에 아작 한번 나게 해주려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쪽이 제 작은 형님이고 저쪽이 제 큰 형님 되는 분이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신 내용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 아시죠? 지 아내 앞이라고 센 척하긴. 너 뭔데? 뭐 경찰이라도 돼? 주먹을 뚜둑거리던 작은 오빠와 말을 더듬던 큰 오빠에게 남편은 여유롭게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영어 공부를 하던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위 검사야. 아주 유명한 검사. 검사요? 그래. 못 믿겠으면 우리 사위한테 공무원증이라도 보여달라고 해. 근데 니들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 사위한테 큰일 날걸? 우리 사위 범죄자들한테 보통 사나운 검사가 아니거든. 니들 여기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될 거냐면 You will die. 우리 검사 사위한테 진짜 아작 날 거야. 강서방, 내가 영어 잘한 거 맞지? 나 많이 늘었지? 훌륭하십니다, 장모님. 아주 훌륭한 학생이세요. 주거니 받거니 하며 엄마와 남편은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마도 남편을 많이 믿고 계셨다는 거겠죠. 제 두 오빠가 대한민국 검사한테 달려들 정도의 깜냥은 절대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저와 엄마는 잘 알고 있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슬슬 눈치를 보더니 두 놈은 잽싸게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뒤에 대고 마지막까지 소리쳤죠. 엄마 우리랑 같이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두 번 다신 엄마 찾아와서 돈 뜯어갈 생각 추워도 하지 마. 이 나쁜 놈들아. 장모님 괜찮으세요? 잘 대처하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어. 언젠가 한 번은 저놈들이 또 찾아올 것 같아서 각오하고 있었어. 내가 자식놈들한테 아작이 나니 뭐니 말한 거 참 추하게 들리지? 근데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또 찾아와서 저놈들이 자네나 연수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런 거네. 아니에요. 다 이해해요. 하나도 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기 있으셨어요. 그리고 사위인 절 믿고 의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간덩이 작은 두 오빤 그 뒤로 두 번 다신 우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건너 들어보니 큰 오빠는 결국 사기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작은 오빠는 여전히 일수놀이를 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네요. 번갈아 가며 교도소에 들락거리는 그 한심한 형제를 저와 엄만 정말 완전히 인생에서 지워버렸어요. 물론 그래도 자식이니 엄마 마음엔 평생 큰 상처로 남아있겠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드리는 역할은 남은 자식인 제 몫이겠죠. 그렇게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도 햇수로 3년이 지났어요. 엄만 작년에 드디어 검정고시에 통과하셨습니다. 무려 도전한 지 3년째 만에 거둔 쾌거였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엄마는 시동생 내외와 저희 시어머니까지 집에 초대해 파티를 벌이셨죠. 그때 남편이 제작해온 떡케이크에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었냐면 말이죠. 축 고졸? 합격도 아니고 고졸? 네, 장모님. 평생 중졸이라는 말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으셨다면서요. 그거 이제 쏙 빼내세요. 장모님은 이제 중졸이 아닌 고졸이니까요. 얜 장모님한테 고졸 중졸이 뭐야 버릇없게. 죄송해요 사부인. 우리 큰아들이 다 좋은데 가끔 저렇게 철이 없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강서방은 참 사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강서방 말대로 중졸이라는 말은 평생 절 아프게 했었거든요. 듣고 보니 합격이란 말보다 고졸이라는 말이 훨씬 기쁘게 다가오네요.
게다가 제가 검정고시를 도전할 용기뿐만 아니라 겁쟁이 같은 인생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강서방입니다. 사부인, 이런 훌륭한 자식을 제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는 결국 감동의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 친아들처럼 안아준 사람이 남편이었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끌어안고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자고 소리쳤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너무 재밌었는지 엄만 요즘 인터넷으로 사이버 대학교 수업까지 듣고 계세요. 엄만 지금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며 공부를 할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시더라고요. 최근엔 일하던 식당까지 접으셨는데 자신의 꿈을 위해 과감한 결정까지 내린 엄마를 우린 열심히 응원해드리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공부 도우랴 회사 일 하랴 정신없던 제가 이 사연글을 쓸 여유가 어떻게 생겼냐면 말이죠. 우리 콩떡이 잘 있었어? 아빠가 우리 콩떡이한테 얼른 동화책 읽어주려고 눈썹 휘날리게 일 끝내고 달려왔어. 여보, 몸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천천히 엄마랑 산책도 다녀왔어. 제가 지금 임신 8개월 차라 저번 달부터 휴직을 했거든요. 노산이라 임신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와 주어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디 우리 아이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선한 남편을 쏙 빼닮아 태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제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이니까요. 전 앞으로 검사로서 정의로움을 펼쳐나갈 남편과 뒤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엄마를 응원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자랑스러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곧 태어날 우리 콩떡이도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제 사연 속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가진 것이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남에게 절대 기죽을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일로 남의 모진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도 절대 없고요.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남 앞에서 움츠러들 이유 따윈 어디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의로운 눈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덜 가진 내가 아닌 그런 나를 조롱하는 이들의 바닥 같은 인성을 보고 혀를 차고 있을 겁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부족한 내가 아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때 저희 엄마의 길을 세워주고 삶을 바꿀 용기를 불어넣어준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 제 남편뿐 아니라 많은 검사님들이 정의로운 영향력을 세상에 많이 퍼뜨려 주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